어때요?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요? 아니 제가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비례대표여서 그러네. 예. 거기다가 그 지역 선거도 아니고 전국 예. 선거잖아요. 예. 전국에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네. 저를 알려야 되고 제 소신과 또 신념을 알려야 되는 일이라 네. 근데 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네. 그 출마 선언할 때 드론이 나타났습니까? 네네.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실내잖아요, 실내. 실내 가지고요. 일부러 소형 드론을 준비를 했고요. 소형 드론이 이제 원래 시나리오는 날라와서 소통관에 날라와서 저한테 선언문을 주면 제가 그걸 읽는 걸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소형 드론을 그 실내에 갖고 들어오면서 거기 기자분들이 다 앉아 계시거든요. 잘못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드론에 있는 이 날개에 보호대를 다 끼웠어요. 보호대를 다 끼우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한 8장, 9장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형 원래는 중형 드론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전을 우선시 해가지고 얘가 무게가 많아서 원래는 이렇게 쫙 날라와서 저한테 주고 쫙 나가는 걸로 했는데 비실비실. 아니요, 비실까지는 아닌데 한 번, 2번 해서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착지를 딱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오기 힘드네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국회의 상황인 것도 같아서 나름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요새 뭐 드론 기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것도 특히 첨단 무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대요. 네네. 앞으로 뭐 군인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정말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데 나오는 식의 네네네. 그런 전쟁을 우리가 곧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좀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있어요. 아이언돔. 그게 뭐냐면은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들을 레이더에서 잡아서 사전에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요격하는 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언돔 기술을 받고 싶다. 그거 우리한테 팔려고 왔는데 네네. 우리가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 정도에 이스라엘에서 다 오셨잖아요. 오셔서 저도 그 한 이스라엘 그 의원 연맹 거기에 제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이제 그쪽 장관님께서 국방부의 어떤 장군 출신이셔서 계속 아이언돔 PR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현존하는 모든 레이더를 피해가는 이 저공, 초소형, 그 다음에 화력은 거의 핵폭탄급 드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은 제가 이스라엘 군이랑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제가 세큐리티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던데 그 개발은 아이언돔의 업그레이드는 끝났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 말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어이구. 그 진짜 창과 방패네. 그렇죠. 이제 이게 항상 기술적 큰 전환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현존하는 레이더로 다 막았는데 이 미사일이 규모가 있으니까. 이게 소형 드론이 이 바닥에 아주 낮게 떠서 들어와요. 그러면 레이더에서 감지했을 때 육안으로 보거나 망원경으로 봤을 때 드론인지 새인지 구별을 못 하는데 새를 쏠 수는 없잖아요. 폭탄을 막 넣어서. 그래서 피해가 좀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처럼 천천히 날아오다가 목표물이 왔을 때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이제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북한 애들은 그걸 이제 무인 행글라이드 같은 거 띄워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레이더 피하는 기술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이제 드론이 그걸 대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지금 드론으로 이제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에서 드론을 쓰셔가지고 이제 드론 얘기부터 했는데 시큐리티 전문가, 수학자, 수학하셨죠? 제가 수학하고 이제 석박사 과정에 암호학했고, 암호 전문가, 시큐리티 전문가, 안전 전문가,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AI,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영 후보님. 그런 전문가의 감성과 이 정서와 이걸로 볼 때 이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입니까? 일단 예전에는 정치는 그 문과 출신 분들이 하셨던 게
많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대전환기에 보면 금융 같은 경우를 얘기하려도 핀테크 들어보셨죠? 핀테크. 예전에 금융은 그냥 뭐 상경대 나오신 분이나 뭐 경제통들이 하시면 됐었어요. 이제 핀테크가 파이낸스랑 테크가 합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기술이 들어가는 시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사람이 뭔가 조립했는데 이제 다 기계와 로봇이 하잖아요. 그다음 심지어 화폐도 요새 가상화폐 뜨겁잖아요. 그래요. 도대체 그게 뭘까?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는 이 세계, 그 다음에 스마트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고성국 TV 회원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한다는 게 그 안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누군가랑 그렇죠. 하는 거고 지금도 저 멀리에서 고성국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이버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 문자를 여기 어디입니다 하는데 모르는 나라 이름도 막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을 초월을 해가지고 진짜 초월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갑자기 사이버 세계를 경유해서 다시 물리적인 세계를 접속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만든다거나 정책을 만든다거나 심지어 지금 가상화폐도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두 개의 세계를 좀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 관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와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한쪽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나와서 저는 적시에 잘 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300분의 국회의원 중에 대학교를 이과를 나오신 분이 15%예요. 그럼 45명이거든요. 45명이 20년 전, 30년 전에 졸업하신 분들이 45분이에요. 그러네. 그 중에 공과 계열 기술 계통이 7%예요. 그럼 21명이에요. 20년 전, 30년 전에 공부가 끝나신 분들이 21분이세요. 그 중에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쪽 관련한 일을 하신 분을 뽑으면 이걸로 충분해요. 이걸로. 손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불법 선거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당 4.15 총선. 저희 당도 그렇고 많이 모이세요. 그럼 막 계속 불법이다 아니다 누가 그랬다 유튜브에 나왔다 뭐 제보가 있다 이렇게만 싸우시는 거예요. 저기 그 실제로 어떻게 네트워크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검표기가 작동하는지 검표기 안에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릴 모듈이 있는지 이런 자료 좀 줘보실래요? 라고 저는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의혹이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데 열심히 토론하시는데 제 눈에는 저래서 답이 안 나올 텐데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보거나 그 일들을 해결하는 관점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여실히 이공계열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제 후보자 비전 그 발표에 멋있었다고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 네, 감사합니다. 제 여의도 영TV에 동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영TV. 네. 이영 의원의 영TV. 네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잠깐 출연하는 사이에 1000명이나 되시는 분이 회원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때 저기 구독해달라고. 네네네네. 여의도 영TV인데.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이지만 그거 구독자를 올려야지. 제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여의도 영TV TV를 해주시면은 제가 어제 비전 발표회 한 것부터 해서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네. 영TV 다른 것도 있어요? 그냥 영TV로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여의도로 가요? 영TV를 누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영TV는 영어로 TV. 여의도 영TV. 네. 여러분, 지금 좀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비전 발표회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느꼈고 정말 토론하고 싶은 대목이 뭐냐면
예, 선거는 과학이다 이거예요. 네. 선거는 과학이다. 네. 제가 그 우리나라 선거 중에 네. 최초로 과학적 선거운동 기법이 도입됐다고 하는 게 1996년에 15대 총선입니다. 네. 그때 이른바 이제 세간에서는 광화문 팀이라고 불렀던 네네. 이제 김영삼 정부의 이렇게 광화문 전략팀이 이제 활동했던 그 선거입니다. 네네네. 그 광화문 팀의 그 과학적 선거운동은 별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영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싶은데 인지도가 좀 없잖아요. 전문성은 있지만 그러면 이영이라는 사람을 어느 지역구에 공천을 해야 상대랑 해서 이길 수 있냐. 이거를 많게는 10군데 이상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따라서 그 좀 선호도가 올라오는 지역이 있고 영 누군지 모르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고향도 들어가, 그쵸. 고향에도 집어넣어보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승률이 제일 높은 데를 전략 공천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을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네. 근데 승률이 제일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과정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이른바 과학적 방식을 통해서 한 거죠. 네, 지금 그걸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25년 전이잖아요. 네네. 25년 전에 여론조사 방식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최초의 과학적 선거운동이 됐다면 네. 이번 작년에 4.15 총선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타깝게도 우리는 못하고 좌파들이 하는 바람에 네네. 이길 선거 지는 네네.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어제 비전 그 발표에서도 두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요. 예. 2017년에 드루킹에 우리 당했잖아요. 그렇죠. 드루킹에 그건 이제 사이버 공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매크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아이디를 생성하고 가짜 댓글을 만들어서 있지도 않는 여론을 막 조성을 해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막 몰아서 유권자들에게 찍게 만드는 그게 이제 우리가 드루킹 사건이었거든요. 드루킹이 그렇게 말하자면 조작한 건수가 8천만 건이 넘죠. 네, 근데 드러난 것만 그렇고요. 사실은 그 일당 전체가 아직 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더 많을 거라고 사실은 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이버 공격에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격에 당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었고, 공정하지 않은 게임에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2017년도에 발생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 총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이 이동인구에 대한 그 동선에 대한 빅데이터를 민주당은 독점 계약을 했어요. 독점을 계약해서 이 이동 경로를 분석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렇지.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자.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봤더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풀숲 헤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다 길을 내자. 그래서 이런 공약을 내면 맞춤형 공약이 가능. 이렇게 딱 내면 원하던 걸 주는 거니까 민심에 딱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찍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하고 좋은 거, 막 좋은 단어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완패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미국의 예도 하나 들었는데 공화당은 우리랑 결이 좀 같잖아요.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i360이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플랫폼이 있어요. 2008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거의 600억 이상 들어간 플랫폼인데요. 그래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성별, 연령, 관심도, 심지어 이 사람이 구독할 것 같은 잡지까지도 다 정확히 예측해내요. 그렇지.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지역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 개인별로도 보내고 그렇죠. 있어요. 개인별 맞춤형 공략이 가능하죠. 이런 식의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루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도 정당이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고 또 이렇게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지능화해갖고 선제적 공약을 내고 있는데 우리 당은 비유를 들면 내가 대선을 4번 치러본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 본 사람이야.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 말만 믿어. 이럴 때마다 저는 전 선배님 말을 믿지만 유권자들의 성향이 바뀌었잖아요. 유권자들의.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떠한
이 아주 놀라우신 감각과 함께 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안 될까. 그 다음에 우리는 조직이 아직 살아있어 이러시는데 요새 조직들은 이거 하거든요. 이거. 그렇지. 이 조직도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서울이랑 부산 보궐선거 때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100명, 부산에 100명 이렇게 SNS 팀을 만들고요. 거기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의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캠프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이렇게 만들고 끝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중앙당은 몰라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제 카톡으로 올리고 이걸 101분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분들이 당협이나 관련된 기관으로 뿌리고 이걸 계속했어요. 이걸 계속하면 사람들이 신나서 그냥 생중계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버전에 대한 대책과 사실 재보궐선거 압승의 숨은 주인공이시네. 아니 국민들에겐 숨은 주인, 당원분들한테 숨은 주인공인데 저희 의원님들은 이번에 다 저한테 제가 그 구글 트렌드로 후보들 간의 격차 이런 거 한 열흘 전부터 퇴근할 때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럼 국회의원 100표는 얻은 거네? 적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체감과 예측 이런 거 경험해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죠. 그 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요. 제가 2017년 대선 때 그 당의 특강을 갔어요. 네네. 그 전국의 당협의 조직국장, 사무국장들이 모이는 한 5, 600명 정도 돼요. 네네. 그 특강을 갔어요. 가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당협에 여성위원회 있죠? 그랬더니 다 손들었어. 있다는 거야. 여성위원회 다 있어요. 청년위원회 있죠? 그냥 다 손드는 거야. SNS위원회 있나요? 그랬더니 5, 600명 모였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야, 처음에. 다시 물어봤어. 있지 않냐? 몇 군데는 안다. 손들어라. 그랬더니 한 10대 명 손들더라고. 이거 이래갖고 어떻게 선거 이기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차라리 없어도 되는데, SNS위원회는 있어야지. 그게 불과 4년 전이에요. 네네네.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지. 제가 최고위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국민의힘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1년밖에 의정 활동을 안 했고 지역구 기반도 없는 비례대표고 그다음에 뭐 제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최고위에 출마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고민이 이만큼이어서 그 등록하기 일주일 전까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제 스스로가 계속 고민이 된 건 거기 가서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고민 사이에서 제가 등록 일주일 전에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다들 무모한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셨고 월요일까지는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월요일 오후에 당내에 이제 12분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원내 우린 가야 된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지난주에 제가 대구 경북을 돌았거든요. 그러면 가면 제가 저 처음 보시죠? 그러면 미안해 갖고 말을 못 하세요. 그냥 제 이름 처음 들으시죠? 2번 정도 하면 네 처음 듣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우린 필패할 것이고 누군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나왔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돌아왔을 때 한 그때 7군데를 돌았는데 의원님들이 덕담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날도 우리 후보들이 4-5분 똑같은 코스를 저랑 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쓰는 단어가 이상하다. 말하는 내용이 너무 생소하다. 그런데 약간 정치적인 것보다 근데 약간 뭔가 맞는 말 같다. 뭔가 맞는 말 같고 되게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막 팬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 또 당권 주자들 차례차례로 지금 대담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특정 후보를 제가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저는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이영 후보 말씀 중에 다 나온 얘기인데 그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질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4.15 때 그랬다고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도 이 분통 터져하고 의심을 네네.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저 좌파들은 4년간 너무 막 그 험악하게 이 우파 괴멸을 하고 막 적폐청산에 칼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정권 뺏기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이부터 그러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정권 안 뺏기려면 뭐든지 할 정도로 지금 막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들 못할 안 하지 않을 거다. 할 수만 있다면 할 거다. 저 그렇게 전제하고 작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예전 같으면요. 그 3인조, 5인조로 골목마다 그 감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돌리는 걸로 부정선거 감시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투표한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런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저기 봉투 돌리다가 뭐 이런 거니까. 네네네.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감시하는 걸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거든. 네네. 지금 아니잖아요. 예, 지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드루킹 같은 거는 그렇게 우리가 저 길바닥에서 백날 돌아다녀봤자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리고 정말 그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효율적인 선거 전략을 짜서 이기려면 이 이영 같은 후보가 진짜 꼭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꼭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니 뭐 최고위원은 뭐 최고위원 그냥 부정선거 감시 단장이라든지 네. 이런 거 하면 되지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네. 나오면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초선 비례가 그런 위원장 맡아봤자 네. 백날 하려고 그래도 당에서 지원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이 돼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최고위원 해갖고도 디지털화가 안 되면 당대표라도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이영 후보한테 설득 당했어.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 드루킹을 네. 우리가 밝혀낸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네. 밝혀낸 거예요. 추미애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다가 네. 현 정권에 불리하게 되니까 모니터링 팀이 있다 보니까 그거 잡아낸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잡아내는 능력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고요. 저는 그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학도라 모르겠고요. 다만 그 의혹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불식시키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말씀 주신 여러 의혹들이 더 이상 의혹으로 가지 않도록 기술적인 재정비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거는 좀 놓고 저 같은 경우는 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대안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 안에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찐사랑님이 저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네요. 네.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서 네. 이렇게 쓰셨어. 네. 부정선거에 꼭 필요한 인재네요.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 방지. 네네네네네. 네. 말꼬리만 잡는 유학파보다 100배 낫네요. 자, 되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건 선거는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비례대표는 이런 식의 선거는 아니니까. 네네. 근데 선거는 철칙이 있어요. 네. 나가면 이겨야 된다. 아, 네네. 네. 아무리 좋은 컨텐츠와 주장과 아름다운 걸 해도, 그러니까 지면은 그 다음날로 잊혀져요. 네네네. 네. 필승 전략 있어요? 일단 저 나갔으니까 네. 이길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네.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기존의 여의도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적용됐던 방식을 네. 이유 없이 따라 하거나 그러면 이공계열 출신의 기술인 출신의 뭔가 당의 다른 쪽으로 기여하겠다는 제 동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선이 돼서 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베스트고 그 여정 자체는 저희 당원들한테 이런 식의 변화와 이런 식의 대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은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한테 제가 너무 늦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 처음 들어보신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한테 한 말이 이거는 부흥회이자 전도회의자 페스티벌이다. 우리 당이 체질적으로 앞으로 기술 기반의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거를 치르고 당을 운영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예. 궁극적으로 이유 없이 이기고 또 이유 이시 지고 민주당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네.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냥 제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왜 나왔는지랑 제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랑 그래서 당을 어떤 식으로 1년 안에 변화시킬 건지 그 얘기를 강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가면 3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예. 3가지를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고위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대선이에요. 대선인데 데이터 전쟁이에요. 대선은. 감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막상 선거를 뛰어보니까 당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 문자밖에 없어요. 그렇지. 책임당원 30몇만 명 되시는데요. 문자 날리면요. 600~700만 원 그냥 날라가요. 그렇지. 거기다 제 사실은 쌍방향도 잘 안 돼. 제 사진이라도 하나 늘려면요. 한 2천만 원 나가요. 예. 제가 작년부터 당에다가 당원용 앱을 만들자고 그랬거든요. 아니, 예. 단순히 그런 푸시 기능만 있는 앱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룹웨어로 소통할 수 있는 걸 만든던가 그거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피해가 다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후보들 따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냥 허공에 쌓아야 될 돈이 뭐 10억 단위예요. 그렇지. 문자 보내고 하는 네, 그런 걸로. 근데 보냈어요. 아니 보냈어요. 돈 써서 보냈어요. 요새 안 보시거든요. 잘 안 보세요. 젊은 그렇지. 층은 예. 텍스트 안 보고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길면 놓아놔서 안 보세요. 예? 그리고 보셨어요. 저랑 뭔가 얘기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단체 발송하는 걸로는 이게 저 댓글이 잘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그렇게 디지털 정당 위원장일 때 이거 하나 만들자고. 고등구 TV처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네. 우리 이영 후보님하고 대담 지금 30분째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최소한 수천 건의 문자가 올라오고 네. 사실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대담하느라고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을 뿐이지 네. 이런 건 쌍방향이라고 맞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미디어 채널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특정 채널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요새 트렌드가. 그렇지. 그러니까 당이 옳은 소리 하나만 하실 게 아니라 옳은 소리에는 정말 옳은 소리만 관심 있는 분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열어서 다양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네. 기본적으로 앱 버전으로 하나 묶어야 된다. 모바일로. 그래서 안 들어져서 사비를 털어서 하고 있는 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기 약체들 초대박 이런 거 계속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정성을 알아주셨는지 초대박 정책 프로그램은 여의도 연구원이랑 콜라보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비를 털어서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일단 쉽지가 않은데 두 번째 저는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거고요. 네. 세 번째가 공천을 어떻게 받는지 현역인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정치 지망생들한테도 알려줄 수 없고요. 네.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없어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사람보다 숙련된 사람보다 능가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하지만 조직에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감시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천 시스템 아니 제가 3년 뒤에 재선을 하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사님? 네. 지금 정치로는 줄 잘 쓰셔야지. 아니 근데 줄도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써야지. 줄도. 로또처럼.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를 하겠다. 그래서 네. 미안한데 네. 비례대표 돼서 네. 다들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싶잖아. 네네. 열심히 하면 다음에 떨어져. 네네. 재선 안 돼. 네.
지난번 20대에 비례대표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그 초선 의원들 중에요. 네네. 재선에 성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꼭 제때를 떠나서 항상 변화는 1대, 2대 정도가 도전을 해야 네. 3대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네. 일단은 뭐 나라는 것에 너무 가두고 싶지 않고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임기 내에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 정치 지망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저는 그 상시국회 있잖아요. 네네네. 상시국회처럼 상시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1년 내내 공천하는 거야. 네네. 그 공천이라는 게 그 공직 후보자가 되는 거니까 당에서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는 무지 많아요. 대통령 후보도 있고 국회의원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의회, 기초의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무지무지 많아요. 수천 명이야. 이런 사람들이 1년 내내 자신의 당 활동을 통해서 검증받고 평가받고 공천 후보자로 올라가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고 올라갔던 사람들 일 안 하면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당이 살아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기관이 네.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을 갖고 있는 조직인데 기업체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 정도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젊은 세대에게는 엄청난 좌절과 불신을 주는 곳이라서 네. 반드시 정치권에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정치 스타 K 나오셨잖아요. 하여튼 아침에 그죠? 나왔었죠. 맞아요? 예. 그때 우리 이영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네. 우리 편이냐 이렇게 네. 다들 이제 기분 좋게 놀라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여의도 포차에 이영 의원을 한번 모셔달라 이런 네네. 주문이 막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최고위원 나가는 바람에 네. 지금 다시 대담을 하게 됐는데 네네. 최고위원 선거 끝나고 네네. 최고위원이 되건 안 되건 네네. 저 포차에서 저 소주 한잔 하면서 아니 되게 해주셔야죠.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11일까지는 네. 그러면 최고위원 된 다음에 포차에 한번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말씀. 네. 기술 어려우시죠? 4차 산업혁명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사회, 언택트 시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뒤처질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최고위원이 돼서 사이버 전쟁에 가까운 대선 잘 치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고성국 TV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어려운 기술 아니거든요. 권한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1명 정도는 과학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인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저 한번 응원해 주시고요.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